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학교나 전통시장 등에 적용하던 전기요금 할인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 전 사장의 이 같은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정면으로 반박하며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막말 녹취록 파문을 일으킨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등 관련 법에 따라 문제가 된다면 처벌을 받겠다며 사죄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당분간 비난의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내렸는데도 은행들의 대출금리가 오히려 반등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금리는 대출금리보다 덜 오르면서 대출과 예금의 금리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온 이유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연봉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혜택이 더 늘어나는데 9월까지의 지출을 따져서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하는 서비스도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제도가 바뀌고 미리 보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학교나 전통시장 등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없애겠다고 밝혔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한전과 관련된 정부기관이면 산업통상자원부일 텐데 어떤 언급이 나온 겁니까? 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전기요금 할인 특례 제도를 일괄적으로 폐지할지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력 사장이 언급한 요금체제 개편을 협의한 바 없고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정면으로 반박한 건데요. 앞서 김종갑 한전 사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를 연장하지 않고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협의가 안 된 상황인데 한전의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네, 한전은 지난해 1조 1,400여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간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김종갑 한전 사장의 발언은 당장 전기료를 올리지 못하더라도 특례 할인으로 생기는 부담을 한전이 피하고자 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한전이 이 정부와의 시각차에도 불구하고 혜택 축소를 강행한다면 그리고 그게 성공한다면 어떤 혜택이 없어지는 겁니까? 한전의 계획이 현실화되면 초중고와 전통시장 등에 대한 할인과 전기차 충전 할인도 폐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층별 반발은 물론 정부의 신산업 육성 방향과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청 장관은 한전의 적자 확대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 중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제도 개선, 주택용 계절별 시간별 요금제 도입 방안 등을 마련해서 조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막말, 폭언 파문을 일으킨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오늘 자신의 고취에 대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뜻을 밝혔지만 남은 임기는 그대로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먼저 권 회장 발언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오전 긴급 이사회를 마친 뒤에 침통한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 섰는데요. 권 회장은 먼저 막말 녹취록 파문에 대해 사죄한다며 숙고 끝에 남은 임기까지 협회장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권 회장은 협회와 금융업계의 권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며 개인적 사유로 사퇴하기에는 경영 공백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숙고 끝에 저는 남은 일까지 협회장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태를 일으켰던 녹취록에 대해서도 해명이 있었습니까?
네, 권 회장은 보도된 녹취록 내용을 해석하는 것을 따지지 않았고 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라 문제가 된다면 벌을 달게 받을 생각이라며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회장은 녹취록에 대해 해명하면서 한동안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고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권 회장은 또 협회 운영과 활동에 대해 안팎으로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12월 말까지 개혁안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권 회장은 끝으로 이번 사태로 협회 임직원들의 명예를 실추한 것 같다며 사죄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갑질 논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에서 처벌은 물론 협회장직을 유지한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중국 깡통어음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오늘 결국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중국 국저에너지화공집단, 즉 CERCG의 깡통어음 사건 관련해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나이스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 등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깡통어음 사건의 보강 수사를 위해서라는 게 경찰의 설명인데요. 지난해에는 소속 직원들만 압수수색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 압수수색은 회사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권업계에선 이미 잘 알려진 소식이긴 합니다만 시일이 좀 지난 만큼 중국 깡통어음 사건이 뭐였는지도 간단히 짚어주시죠. 이 작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에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앞서 말씀드린 CERCG의 자회사가 발행한 1,6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자산 유동화 기업보험 ABCP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국내 증권사 6곳에 판매를 하면서 사건이 시작이 됐는데요. 문제는 이 ABCP 판매 3일 만에 이 CERCG의 다른 자회사의 회사채가 부도가 나서요. 이 두 증권사, 즉 하나와 이베스트 두 증권사가 판매한 ABCP의 신용등급까지 채무 불이행 등급인 D등급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만기가 돌아왔을 때 해당 그 자회사가 원리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부도가 났고요. 그러면 이를 대신 갚아줘야 될 모회사인 CERCG 역시 중국 외환국이 지급보증 승인을 안 해주면서 국내 증권사들이 피해를 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뿐만 아니고 이 상황을 주도했던 직원들도 죄가 확인이 되면 처벌을 받아야 할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 판매를 주도했던 한화투자증권 직원과 이베스트투자증권 직원 현재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처음부터 중국 외환국에 지급보증 승인이 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CERCG, 즉 모회사죠. 여기로부터 5억 원이 훨씬 넘는 빚돈을 받고 이를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말에 두 증권사들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다가 기각이 된 뒤에 계좌 추적을 그동안 벌이면서 1년여 만에 다시 압수수색을 하게 된 건데요. 자본시장법상 양벌 규정, 그러니까 직원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 직원들이 소속된 법인에도 책임을 물 수 있는 규정을 근거로 해서 두 증권사, 즉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의 기소 가능성 역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MBC 임종윤입니다. 이번엔 은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죠. 이게 시장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인 만큼 이렇게 되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모두 따라 내려가는 게 정상인데 금리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이런 기현상이 왜 나타나는 건지 장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지난달 반등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7월과 10월 기준금리를 인하해 대출금리가 더 떨어질 것이란 예상이 빗나간 겁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일부 완화되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줄어든 가운데 국내 채권 수급 요인도 더해졌습니다. 그동안 시장 금리가 계속 하락하면서 금리가 지나치게 낮아졌다는 점도 반등의 이유로 꼽힙니다.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올해 2차례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가 다 이루어졌고 앞으로의 당분간 기준금리 인하가 더 이상 없을 거다라는 예상이 더 지배적이 되면서 시장금리가 내려갈 유인을 잃어버린 거죠.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2.51%로 역대 최저 수준에서 한 달 만에 0.04%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11개월 만에 하락세를 멈춘 겁니다. 금리 상승 여파로 신규 가계대출 중 금리 연 3% 미만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8월 70%에서 지난달 68%로 줄었습니다.
예금금리 역시 시장금리 급등 여파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은행권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1.57%로 한 달 전보다 0.05%포인트 올랐습니다. 하지만 수신금리보다 대출금리 상승폭이 커지면서 대출금리와 저축성 수신금리 차이는 한 달 전보다 증가한 1.7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 수신금리는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이번엔 부동산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논란 끝에 분양가 상한제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죠. 그런데 벌써부터 이를 피하기 위한 재건축 조합의 움직임, 그리고 그로 인한 충돌이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서울 반포동의 한 재건축 조합은 분양이 예정됐던 아파트 물량을 임대사업자에게 통째로 넘기는 소위 통매각을 결정했습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나왔습니다. 자, 황 기자. 네. 조합 쪽의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조합은 이렇게 통매각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까? 관련 법이 있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이제 그 특별법인데요. 이 법에 따르면 그 일반 분양 주택 전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분양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실제로 신반포 3차의 경우 분양가 상한자에선 3천만 원대까지 분양가가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보시는 것처럼 임대업자에게 이번에 팔기로 한 가격이 6천만 원입니다. 최대 2배나 차이가 나고 그만큼 이 조합의 수익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조합은 관할 지자체인 서초구청에 허가 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의도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건데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보신 것처럼 매각을 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선행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인데요. 정비 계획을 먼저 바꾸고 이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생략된 채 무리하게 이번에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토부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예. 법의 어떤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그 조합의 사적 이익을 위한 부분으로 자꾸 해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기본적으로. 근데 어쨌든 뭐 제도 자체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한편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한남 3구역의 경우 이 대림산업이 그 임대주택을 싼 값에 서울시에 주지 않고 비싼 값에 대림산업 자체적으로 이걸 매입하겠다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 조례로는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조합 쪽의 주장 그리고 추진하는 바대로 분양 물량이 전부 임대사업자에게 넘어가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무주택 서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임대 아파트라든지 일반 분양이 그나마 싸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대업자에게 통째로 넘겨버리면 그렇게 사라지게 되겠죠. 신반포 3차가 실제 매각에 성공하면 다른 재건축 단지들도 일반 분양 아파트를 모두 비싼 값에 임대업자에게 팔아 넘겨서 많은 돈을 남기려고 할 겁니다. 일반 분양이 사라지게 되니까 청약통장 갖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청약통장의 의미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예. 임대업자 역시 또 임대 수익을 최대한 많이 내야 되니까 전월세 가격을 크게 올려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 때문에 임대료가 급등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이 국회에서는 임대주택의 매각을 막기 위한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네, 아직 분양가 상한제 지역도 지정이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런저런 논란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스마트폰에 은행 앱 여러 개 설치해 두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게 한 앱에 로그인했다가 끄고 또 다른 앱에 로그인하고 번거로울 때도 많죠. 오늘부터는 앱 하나로 여러 은행에 흩어진 계좌를 모두 관리하는 게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쓰는 서비스인지 윤성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은행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국민은행 앱이지만 우리은행 등 다른 은행의 계좌를 조회해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은행 계좌에 있던 돈을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수도 있습니다. 시중은행 앱 하나만 깔면 다른 은행에 있는 자신의 계좌를 조회하고 입출금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10개 은행이 서비스를 우선 선보이고 12월 18일부터는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은행과 토스 등 핀테크 기업까지 확대됩니다. 핀테크 기업도 부담이 대폭 줄었는데 당장 수수료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그 저비용
고요율에 간편 결제가 활성화되면 상거래 전반의 거래 비용도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산업 전반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판화로 다른 은행에 있는 자신의 계좌를 조회하고 입출금할 수 있기 때문에 앱 고객 유치를 위한 금융사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잘하면 13월에 월급이 되지만 예상치 못한 폭탄을 맞을 수도 있죠. 오늘부터 이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도 열렸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는 없는지까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정 기자. 네. 먼저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부터 좀 짚어보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에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역시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또 당초 월급이 1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이 됐던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도 올해부터 월급 210만 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되고 돌봄 및 미용, 숙박시설 서비스 업종까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 정도만 되면 연말정산 제도가 항상 바뀌어서 이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이거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고요? 네, 국세청은 오늘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온 뒤에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지출 금액을 입력해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하는 서비스입니다. 정 기자, 그러면 그 10월부터 12월에 금액을 입력한다고 할 때 이거를 뭐 신용카드 얼마, 체크카드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나요? 그래야 뭐 앞으로 두 달의 소비 계획을 짤 때 뭐 어떤 게 유리한지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의 내역이 입력된 항목을 그대로 예상 지출액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미리 보기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네, 국세청 온라인 사이트인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뒤에 편리한 연말정산을 클릭하시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눌러서 근무 기간과 총 급여액, 부양가족 정보를 올해 기준으로 바꾸고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해야 합니다. 이때 부양가족 신용카드 정보는 가족 구성원이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지출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예상 절감액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입력하신 정보를 저장하면 절세 정보와 지난 3년간 납부한 세금 현황과 같은 정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방금 정 기자가 이야기한 이 절세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게 뭐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는 건가요? 네, 예를 들면 대학에 수시 입학한 자녀의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 자녀가 대학생이 된 연도에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녀가 고등학생일 땐 공제 한도가 300만 원인 반면에 대학생일 땐 900만 원으로 훨씬 더 높습니다. 예. 국세청은 이 밖에도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소득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형 자기검증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정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LG전자가 역대 3분기 가운데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생활가전 부분은 처음으로 분기 매출 5조 원을 넘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LG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고요? 네, LG전자는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15조 7,007억 원, 영업이익은 7,81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8%, 4.4% 증가했습니다. 역대 3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최대 매출액을 보였는데요. 영업이익은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증권사들의 예상치를 넘어서는 깜짝 실적입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았던 배경은 뭐였습니까? 네, 처음으로 분기 매출 5조 원을 돌파한 생활가전 부분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 증가했습니다. 사업본부별로는 생활가전 부분이 매출액 5조 3,307억 원에 영업이익 4,289억 원을 냈고 스마트폰 사업 부분은 매출액 1조 5,223억 원에 영업손실 1,612억 원을 기록해 매출은 감소했지만 적자폭은 줄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실적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대내적인 불확실성으로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LG 측은 4분기 국내 생활가전 시장이 계절적 비수기에 진입하면서 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에 따라 생활가전 사업은 프리미엄과 신성장 사업 매출을 늘릴 전략입니다. 또 18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오고 있는 휴대폰 사업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제조자 개발 생산, 즉 ODM 방식의 확대 적용에 나섭니다. LG전자는 저가 제품 중심에서 중가 제품까지 ODM 적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대표적인 미래 기술 중 하나인 자율주행이 점점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선 다음 달부터 자율주행 버스가 실제 도로에서 실전 운행을 벌인다고 하는데 김환진 기자가 먼저 이 버스에 타봤습니다. 달리는 버스 안.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있습니다.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자 버스는 정지선 앞에 멈추고 주변 차량을 확인해야 하는 신호 전멸 구간도 천천히 지나갑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들이 모두 길을 건널 때까지 기다렸다가 노선을 따라 우회전합니다.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받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신호 현시 길이와 잔여 시간 정보입니다. 직진, 좌회전, 우회전에 대한 신호 정보와 잔여 시간이거든요. 정류장이 나타나자 스마트폰 앱으로 승차 예약을 한 승객을 태우기 위해 바로 앞에 멈춰섭니다. 하차할 때도 마찬가지. 앱을 통해 목적지를 지정하면 원하는 정류장에 정차합니다. 직선 도로에서는 시속 50km까지 속도를 높이고 좌회전을 하기 위해 차선도 바꿉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서는 수동 모드로 전환돼 사람이 운전해야 하지만 앞으로 5년 안에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전 세계 주요 메이커들은 2024년 정도가 되면은 정해진 구간 내에서는 자유롭게 다니는 자율차를 양산하겠다는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뒤떨어지지 않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앞차와 가까워지거나 정지선에서 서야 할 때 급하게 제동이 걸리는 등 아직은 초보 운전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는 안정감과 안전성을 보강한 뒤 오는 2023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오늘 한국노총을 방문했습니다. 2달 앞으로 다가온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 도입 때문이었는데요. 어떤 이야기 오갔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산 기자. 이 52시간제와 직접 연관이 있는 중소기업계 대표와 노동계 대표가 얼굴을 마주한 셈인데 어떤 발언 나왔습니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오늘 한국노총을 방문해 중소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감내하기 버겁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추가 인력을 구할 수 없고 납기가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 회장은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중기업계의 입장을 담은 개선안도 전달했는데요. 내년 1월 시행을 1년 이상 유예해 적응할 시간을 더 주고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리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에 1년 6개월만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노사 합의 추가 연장 근로도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한국노총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은 법안의 취지대로 훼손 없이 가야 한다며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노사정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실태조사하고 정부가 그에 대한 처방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요.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도 서로의 입장만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은 다만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 관련 대책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조만간 민주노총과 국회도 방문해 입장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노총에서 SBS CNBC 강산입니다. 최근 항공기 안전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가 오늘 국내 항공사들을 소집해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어떤 대책들이 나왔습니까?
네, 오늘 긴급 안전점검회의에는 국내 9개 항공사의 경영진과 운항정비본부장 등이 소집됐는데요. 지난 한 달 사이 제주항공 항공기가 자동 조종장치 이상으로 긴급 회항하고 엔진 시운전 중이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불이 나는 등 안전 문제가 잇따르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국토부는 우선 다음 달부터 9개 항공사의 항공안전감독관을 투입해 안전점검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된 조종사 비상대응 훈련과 반복 고장 발생 기종, 부품에 대한 정비 상식, 기상 악화 등 비상시 운항 통제 절차 등 체계 분야를 점검하고 12월까지 항공사의 위험 요인 경감 조치 등 안전관리 시스템 이행 실태와 승무원 휴식 시간, 항공 신체 검사 운영 실태 등을 추가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항공기 기종 중에 균열이 발견됐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이 부분도 논의가 됐습니까? 네, 동체 균열이 발견된 B737NG 기종에 대한 점검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현재 비행 횟수 3만 회가 넘는 해당 기종 42대 중 9대에서 균열이 발견돼 운항이 중지된 상태인데요. 제조사인 보잉의 기술진은 다음 달 초 입국해 이 항공기들을 수리할 예정인데 이후 성능 점검을 거쳐 운항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이들 우선 점검 대상 42대를 제외한 나머지 108대 중 비행 기준 22,600회 이상인 22대에 대한 점검을 다음 달까지 조기에 끝내기로 하고 나머지 86대에 대해서도 기준 도달 이전에 점검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41개월 연속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는 24,4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0% 감소했습니다. 출생아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증가분도 730명에 그치면서 8월 기준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고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21도, 대구는 2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복사 냉각에 의해 오늘 밤 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아침엔 쌀쌀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은 맑지만 공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오전까지는 전국 보통 단계를 보이겠지만 오후에는 대기오염 물질이 서풍을 타고 들어오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나쁨 단계,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때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 맑은 날씨 속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춘천의 아침 기온은 5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기온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도 맑겠고요. 낮 동안 속초와 강릉 22도, 울진은 23도가 되겠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7도로 시작해 낮에는 22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강원 영동은 주말부터 점차 흐려져 일요일에는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